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삼성 SDS의 김인 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 2시간 남짓 요즘 한창 이야기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세상을 한번 열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학교 당국 또 관계자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에게도 여러분과의 이 만남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2시간 동안 같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고민하고 또 교감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공감한다는 이 시간은 저한테도 물론 보람됩니다만은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보람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가치도 찾을 수 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제시를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막 그렇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비쿼터스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또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계기가, 우연한 계기가 자기를 바꾼 경우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세상, 유비쿼터스 세상을 여러분 접해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또 나름대로 발전적으로 해봐 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명의 진화를 이야기할 때 크게 농업혁명, 또 산업혁명, 정보혁명 이런 단계를 밟아오지요. 농업혁명이 인류의 삶의 질을 바꾸었고 또 더 나아가서 산업혁명이 큰 계기가 되었다면 이제 정보혁명은 우리의 삶의 질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이 정보혁명도 제1의 정보혁명, 제2, 제3으로 나누어서 연대로 구별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1 정보혁명이라고 하면 바로 1950년대에서 70년, 80년도까지 있었던 메인프레임 시대이죠. 우리가 말한 대형 컴퓨터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를 제1정보혁명이라고 합니다. 제2정보혁명이라고 하면 바로 PC와 인터넷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혁명기가 바로 제2정보혁명기입니다. 1980년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이어지고 있고 제3의 정보혁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유비쿼터스 혁명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유비쿼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이나 또는 이런 다른 소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유비쿼터스 세상은 찾아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약 국내 200개 기업에 조사를 했는데 유비쿼터스 세상, 유비쿼터스 환경이 비즈니스에 또는 사회 환경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는 응답에서 83%가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 그럼 그 도래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라는 설문에 43%가 2, 3년 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5년 이내라고 답한 사람도 약 45% 됩니다. 결국은 5년 이내라는 이야기는 2010년 이전에 우리가 꿈꾸는 유비쿼터스 세상이 온다는 설문의 답이 88%에 점한다.
거의 90%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학부 1학년이라고 하면 아마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졸업장을 받게 될 것이고 아마 집의 모든 인프라가 바뀌어질 것이고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오게 되면은 이제 채용하는 제도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채용 제도가 시행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유비쿼터스 시대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찾아 나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를 소개해 드리고 또 유비쿼터스를 적용하고 있는 현재 일어나는 각종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STS가 하고 있는 이런 유비쿼터스와 관련한 비즈니스 내용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유환경 하에서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중에 특히 기업에 있어서의 가치 혁신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이런 환경에서 앞으로 인재상을 추구하는 인재상은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입니다. 여러분 베르베르가 쓴 나무라는 아주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책이지요. 이 나무라는 책은 제목이 나무입니다만은 소위 말하면 이게 거기 나오는 단편의 하나입니다. 거기 나오는 책에 보면은 내겐 너무 좋은 세상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소개되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아침이 되면 기상시간이라고 말하는 자명종이 있고 스스로 젖혀지는 이불이고 알아서 청소를 해주는 청소기 또 스스로 요리하는 후라이팬 커피를 채우면서 말하는 커피잔 또 빵을 굽고 잼을 바르는 토스터 주인의 기분에 맞추어서 음악을 트는 라디오 여러분 릭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위 가상의 세계에서 내겐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라고 읊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앞으로 가깝게는 5년, 멀게 보면은 10년 뒤 되면은 이제는 이 이야기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 기업들이 하고 있는 몇 가지의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필립스라는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그 전자회사입니다. 필립스가 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퍼스널 케어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이 거울, 소위 이게 아주 그 거울을 통해서 여기 화상이 비춰지는 거죠. 즉, 말하는 거울입니다. 말하는 거울. 또, 거울을 보면서 날씨와 뉴스를 보기도 하고, 또 면도를 하면서, 거울을 통해서 면도하면서 친구와 또 화상 채팅도 하는 거지요. 이런 것이 지금 실현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대구에서 패션쇼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등장됐던 것이 웨어러블 의류입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 컴퓨터인데 이제 옷의 그 패션이 이런 그 소위 유비쿼터스의 기기와 서로 접목이 돼 가지고 이게 옷인지 또는 그 기계가 부착되어 있는 완전히 그 우리가 다른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 실현화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그 8월 29일이었죠. 이제 인간이 착용하는 모든 의복이라든지 또 신발이라든지 액세서리 등에 컴퓨터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은 MP3가 자동적으로 이게 세팅이 되게끔 되어 있고 또 이게
그 센싱 기능이 부착되어 있는 조깅 슈즈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딱딱한 곳에서는 그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게 소위 맞으면 발의 충격을 무릎에 적게 주기 위해 가지고 더 울림을 많이 주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위 기능이 지금 작동되고 지금 이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각종의 디바이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도 디바이스고 집에서 보시는 TV도 디바이스고 PDA 폰도 PDA도 그렇고 또는 MP3 이게 전부 다 디바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디바이스 간에도 정보 호환이 정보가 서로 교환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연속되게 볼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방금 두 개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기업의 사례고 하나는 대학 연구소에서의 사례입니다. 그럼 이제 유비쿼터스란 말이 무엇이냐? 원래 유비쿼터스는 라틴어입니다. 언제 어디에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어디에나 있다. 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 공간 도처에 있는 각종의 전자기기가 통신망에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내가 언제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위 유비쿼터스라고 그러면은 5 any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 any. 그래서 anytime, anywhere, anybody, any device, 그리고 any networks. 어디에서든지 간에 anytime, 언제든지, 그 다음 이제 어디에선 anywhere, anybody, 누구든지, 그리고 any device, 어떤 기기라도, 그리고 any network, 어떤 망이라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환경 때문에 이 유비쿼터스 세상이 소위 IT 기술을 통해서 이상적인 삶을 구현하게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시대와 유비쿼터스 시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여러분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터넷 시대는 바로 모든 기능과 사물이 컴퓨터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내가 PC를 조작하면서 정보가 그 안에 다 입력되고 또는 연결이 되고 해서 이 PC, 소위 말하자면 PC를 중심으로 컴퓨터 속에 모든 정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그림 보다시피 유비쿼터 시대는 모든 물리 공간, 빌딩이면 빌딩, 뭐 자동차면 자동차, 도로면 도로, 뭐 신발이면 신발, 냉장고면 냉장고 모든 물리 공간에 컴퓨팅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자체가 맞으면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또 정보 기관에 서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정보가 호환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PC를 통할 필요가 없게 되는 막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는 소위 person to person,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면은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는 머신 투 머신, 머신과 머신과의 관계로 발전한다. 뭐 그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유비쿼터스 시대가 갑작스럽게 도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많은 준비가 되어 왔었는데 크게 보면 1단계가 2000년으로 연도가 올라갑니다만은 우선은 각종의 디바이스의 융복합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디바이스의 컨버전스. 여러분 이제 집에서 쓰시는 핸드폰이 단순한 핸드폰이라 생각하시면은 뭐 큰 오해죠. 벌써 거기는 카메라 기능, 뭐 심지어 뭐 DMB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이제 MP3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모든 디바이스가 서로 융복합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디바이스의 컨버전스가 시대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컨버전스, 요즘 BCN이라고 그러죠.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 소위 광대역 통합망, 방송망이나 인터넷망이나 또는 전화망이 각각 있던 것이 하나로 지금 통합됩니다. 이번에 곧 아마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상용화되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합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서비스의 통합, 컨버전스가 일어난다. 이제 여러분, 뭐 이미 모바일 금융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뭐 실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 거래도 지금 모바일로 하고 있고, 뭐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비스, 각종의 서비스가 소위 융복합화가 일어나면서 유비쿼터스 세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비쿼터스 세상은 이런 각종 디바이스,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가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편리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 또 편안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이제 편리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유비쿼터스 부분에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하고 있고, 또 IT 앞선 IT 인프라를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IT가 진화됐던 걸 한번 보면 95년도에서 2002년까지는 소위 사이버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소위 누구나 컴퓨터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농촌에도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하고, 또는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 누구나 이게 생활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소위 사이버 코리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위 말 E-코리아라는 해거로 해서 여기에 E-가버먼트도 들어갑니다만은 누구나 이게 네트워크에 접속이 하는 인터넷 환경, 이 부분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소위 초고속 통신망도 많이 깔려 있고, 또 집에서 뭐 호적 등본을 열람해 보기도 하고, 또 집에서 소위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구세청에 내 지금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회가 가능하기도 하고, 또 뭐 집에서 뱅킹이 가능하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 코리아였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은 무선 통신, 특히 와이어리스 쪽에 많은 부분을 집중을 해서 유코리아로 가기 위한 정비 기간을 지금 현재 겪고 있고, 이것이 성숙되는 시점은 2007년 이후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가 2005년이면은 앞으로 2년, 길으면은 3년 안에 유코리아가 반드시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IT 839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유코리아를 가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 IT 839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지금 상식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8은 신규 서비스 8가지 영역, 그리고 인프라 3가지,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기기 부품 주력해야 되는 그런 사업 분야 9가지, 이렇게 해서 839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생각해상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내용들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을 또 정보산업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라는 쪽에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유비쿼터스가 적용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례를 아까 그림에서, 아까 동영상에도 보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료 쪽에, 또 하나는 농업 쪽에, 그리고 쇼핑, 그리고 건설 4개 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쪽은 여러분 미국의 경우에 1년에 98,000명이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그 환자의 병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응이 미흡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즉 어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 상황에서 병력 정보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요즘 미국의 소위 베리치프라는 아주 유명한 그 회사가 인체 센서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칩이 피부에 이식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매트릭스에도 소개가 되고 많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이 피부에 칩이 이식이 돼 가지고 그 이제 각종 데이터가 체크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 왼편 그림에 있는 어느 환자가 이게 어깨 부분에 지금 신체를 인식하는 그런 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게 119에서 차가 떠가지고 이 환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 병원으로 즉각적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돼 가지고 또는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병력에 대한 정보가 나와 가지고 수술 준비를 미리 다 해놓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평소에 앓고 있는 지병이 뭐가 있었으며 어디가 어떤 거를 인공관절을 갖고 있고 이 내용이 바삭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것이 유농업입니다. 현재 같은 거 아날로그 농업의 문제점이라는 게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농작물 재배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해당 농작물 재배에 최적의 재배 조건을 획득하는데 경험을 갖고 하려고 하면 약 2, 3년이 걸리는데 이런 맞으면 유비커터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1년 이내에 최적의 재배 조건을 만들 수가 있다. 밑에 그림을 보시는 것은 이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액센추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피크베리라는 포도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포도원 땅에다가 소위 센서 노드를 박는 거지요. 이 박아 놓으면은 그 노드를 통해 가지고 땅의 습도, 바람, 토양, 각종 온도 등 정보가 바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분석이 돼 가지고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올리고 또 맛도 좋게 하고 병충해도 예방하고 그래서 농업혁명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유비커터스를 통해 가지고 일어난다. 다음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일부 지금 매장이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독일 제1의 메트로 그룹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마트와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 최신의 그 유비커터스 컴퓨팅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작년에 매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RFID라는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면은 바코드는 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바코드를 대신하는 소위 RFID 태그가 들어갑니다. 이 RFID 태그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그 인적 사항 같은 것이 조회가 되고 그리고 미리 입력해둔 구매 리스트 언제 가가지고 지금 물건을 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집에서 오기 전에 입력을 다 시켜 놓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 거를. 그럼 거기에 대한 구매 리스트 표시가 나오고 또 들고 다니는 카트에는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또 구매할 제품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넓은 그 쇼핑 에리어를 아주 빠른 동선으로 찾아갈 수 있는 소위 내비게이터 기능을 해주는 것이 나오고 또 제품을 고를 때도 아주 실시간으로 원산지 정보라든지 또 제품의 유통 경로, 할인 가격 이런 것도 다 뜨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물건을 사서 나올 때는 그냥 카트에 그냥 넣으면 가격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 가지고 내게 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그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을 열어 가지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건설 부분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초고층 빌딩을 많이 짓고 있는데 초고층 빌딩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공사 여건으로 효과적인 물류 관리가 제일 어려운데 막 그런 쪽에서 지금 RFID 기술을 통해 가지고 원가를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고 특히 지금 삼성건설이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토사 반출하는 것을 토사 반출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든지 또는 각종 차량에다가 레미콘에다가 그 RFID 태그를 붙여가지고 그 차량 출하라든지 자재 제공 시간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품질을 개선하고 또 각종 그 철골물에다가 RFID 태그를 붙여가지고 또 입고 확인, 출고 확인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럼 저희 STS에는 어떤 비즈니스가 준비되고 있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 회사는 이런 그 U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역이. 첫 번째가 UCT 사업입니다. 각종의 UV 커터스 기술들이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도시가 UV 커터스 시티가 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뭐 인천 송도에 지금 대표적인 들어서고 있고 지금 또 아산 탕정에도 지금 들어서도록 준비되어 있고 파주 운정에도 준비가 되고 있고 각 지자체가 지금 뉴시티를 구현을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RFID입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감지하려고 하는 그 센서 기술인데 그게 바로 RFID 칩입니다. 이 RFID 칩도 태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현재는 지금 가격이 한 300원에서 한 5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좀 비싸서 합니다만은 곧 10원에서 한 30원 정도 값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모든 부분에 RFID가 상용화되어서 그야말로 프라이버시 침해만 막아줄 수 있다면은 앞으로 어떤 뭐 위치 찾기에서부터 뭐 모든 확인이 다 가능한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뭐 각종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내재형 소프트웨어 이런 핸드폰이 여러분 아다시피 점점 더 이렇게 얇아지고 기능은 더 많아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또 디지털 TV 앞으로 여러분 보시는 이제 텔레비가 좀 디지털 TV로 바뀌는데 이런 하드웨어에 각종의 부가가치, 부가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인데 그 소프트웨어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유비커터스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음 장에서 하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비커터스 도시가 되면 뭐 가정에서도 또 빌딩에서도 학교에서도 병원에 오피스 뭐 거리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이게 유비커터스에서 아주 편리하게 또 원격에서 리모컨으로 통제 가능하고 뭐 빌딩도 이제는 사람이 빌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그냥 하나의 센터에서 모든 것이 빌딩의 방제, 방화, 그리고 방범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또 가정에서도 그런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지 병원도 이제 꼭 병원을 찾아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내가 자동적으로 센서에 의해서 나의 하루의 맥박이나 혈압이나 또는 변을 보면은 변의 질 또 소변, 당뇨 여부 이 모든 것이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연결이 돼 가지고 통보가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유오피스도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전에 원격 화상회의 있었습니다만 단순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무실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어디에 버스 속에 있든 출장 중이든 집에 있든 또는 극장에 있든 식당에 있든 간에 모든 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원한다면은
실시간에 회의도 가능하고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고 정보를 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막 그런 것이 바로 U 오피스입니다. U 스트리트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러분 도로가 무슨 도로에 파손이 났다 어쨌다 하면은 사람이 일일이 와서 확인해 가지고 공사합니다만 이제는 자연적으로 센서가 읽어주는 거죠. 지금 도로가 파였다, 길이 지금 막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센서에 의해 가지고 바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교통 표시가 나가고 교통 신호가 이래서 작동이 되고 빨간불이 계속 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다면은 차가 없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파란불만 켜지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U 트래픽, U 스트리트가 바로 유비쿼터 시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STS는 지금 인천 송도의 시범 사업, 앞으로 인천 송도를 UCT 도시의 모범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보화 계획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RFID입니다. 앞으로 그 유비쿼터스 세상에서 이제 센싱 기술이 가장 핵심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백본이 RFID입니다. 전자 태그라고 그러기도 하죠.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해서 RFID입니다. 이 RFID가 형태와 칩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태그가 이게 모든 물건에 그것이 부착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류의 혁명 또 기업에 엄청난 그 혁신이 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베스트바이라든지 이거 유명한 전자 판매 회사도 월마트는 잘 아시다시피 그런 그 생필품을 판매하는 그런 그 숍이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지역 구석구석에 숍이 있는데 취급하는 제품만 하더라도 무려 한 30여만 종이 되는데 이 물건을 지금까지는 창고를 두고 그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관해서 물건이 팔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물건을 갖다 쳐놓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 RFID 칩이 붙어 있으면 물론 나갈 때 아까 여러분 메트로에서 보다시피 가격 계산도 쉽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품이나 정보도 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EPC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공급자와 이게 판매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월마트에 예를 들어서 질레트 면도기를 판매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질레트 면도기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종류수가. 그러면은 월마트의 어느 조그마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에 있는 숍에서 오늘 질레트 모델 A839라는 모델이 하나 팔렸다고 하면 그 정보가 바로 실시간으로 질레트로 통보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질레트에서는 월마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어느 숍에 요 모델이 오늘 하나 팔렸다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날 갖다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20만 개, 30만 개의 제품이 상품 수가 창고도 없이 그냥 그대로 공급자가 물건이 판매되면 판매되는 즉시에 갖다 채워놓는 시스템. 이게 가능한 세대가 바로 저 시대가 RFID 태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런 사업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 번째 사업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유비쿼터스에서의 가장 핵심은 융합화, 복합화입니다. 각종의 망이 서로 통합이 되고 서비스가 통합이 되고 기기가 서로 통합이 되는데 거기에 내재되는 핵심 소프트웨어, 그게 바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기능을 또는 역량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바로 저희가 준비하는 세 번째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 지금 아마 금년 말 되면은 실현화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KTF와 같이 저희가 공동 사업을 벌린 건데
밑에서 보는 그림에처럼 이제 바깥에서 내가 핸드폰으로 집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빠가 지금 뭐 차가 많이 막힌다, 1시간 도착한다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밑에 자막으로 뜨는 거지요. 또 그 아들이 바깥에서 집으로 멀티미디어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텔레비에 그게 뜨게 되는 겁니다. 또 가족, 또 TV로 가족의 위치, 가족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또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TV와 모바일, 핸드폰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공동으로 소위 서비스가 제공되는 막 그런 것인데, 이게 바로 그 기술을 그 기술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유비쿼터스가 기업의 새로운 가치 혁신을 이제 창출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그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를 접목시켜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경영 효율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 블루 오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영역이지요. 기존의 소위 레드 오션, 기존의 그 영역에서는 경영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업의 가치 창조, 창출, 그것은 바로 블루 오션 영역인데, 이게 이후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효율을 제고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이 효율 제고와 가치 창출을 통해서 기업 혁신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후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새로운 소위 기업 가치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 밑에 보시면 업무 효율화, 그동안 내부 프로세스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를 해서 원가 절감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서 첨단 서비스 인프라를 혁신하는 겁니다. 서비스 인프라 혁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 서비스 발굴 또는 새로운 신성장 신규 사업을 진출함으로 해서 사업의 부가가치를 증대를 하는 이런 세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 성과를 제고하고 사업 구조를 혁신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특히 요즘 독일의 학자가 써서 화제가 되고 있는 타임 산업입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의 융복합화가 가속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뭐가 주도할 것이냐? 바로 타임 산업이다. 타임은 여러분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 바로 시간의 경쟁력, 스피드도 뜻하는 건데, 이 타임은 머리 글자를 쓴 겁니다. 소위 텔레커뮤니케이션의 T자, 그리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I자, 그리고 미디어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타임 산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타임 산업, 또 타임 산업과 타 산업 간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혁신이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음 장에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산업,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유선과 무선의 한계가 무너졌지요. 이제 유선은 무선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이 무선은 이제 모든 환경에서 이제 와이어리스는 아마 앞으로 통신산업을 이끄는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지금 DMB가 가능한 것도 요즘 또 와이브로, 내년부터 또 상용화되는 와이브로 환경, 소위 휴대 인터넷 시대, 이런 시대는 바로 무선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음성에서 데이터로 바뀌어 나가고 또 음성과 데이터가 서로 이렇게 혼합이 되는
이런 환경이 되고, 특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융이란 오프라인에서 금융만이 아니고 이제 통신과 금융이 융합이 되어서 모바일 금융이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차 속에서나 여행 중이거나 운동 중이거나 모욕 중이거나 어디 할 것 없이 바로 이런 모바일 금융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매매하고 돈을 보내고 돈을 찾고 예금을 어떻게 하고 돈을 옮기고 참 이런 것이 바로 모바일 금융. 이게 바로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새로운 신가치가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IT 산업에서의 융복합화입니다. 이미 벌써 컴퓨터, PC와 TV는 벌써 융합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PC를 통해서 텔레비를 보고 있고 또 TV를 통해서 벌써 PC를 보고 있지요. 그게 바로 디지털 TV로 이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사업 영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지요. 또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어러블 컴퓨터, 이제 컴퓨터와 패션이 접목한다. 단순히 옷이 아니고 옷은 옷대로 멋을 내지만 거기에 소위 컴퓨팅 기능을 갖고 있는 옷. 아까 여러분 NTT 도컴에서 보다시피 이 셔츠에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채팅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고 그걸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로 지금 실용화 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다 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고 옷에 컴퓨팅 기능이 내재된 그런 옷으로 바뀐다. 이게 바로 IT 산업의 가치 혁신입니다. 다음에 미디어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컨텐츠가 더욱더 중요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TV를 통해서 각종의 뉴스라든지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게임도 즐기고 이제 참 온갖 기능이 다 일어나는데 거기에 역시 생명은 컨텐츠입니다. 이런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할 것이고 특히 방송과 통신이 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통신 방송 산업의 큰 발전이 도모될 텐데 여기에 핵심은 바로 IT 기술이 바탕이 되는 미디어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가치 블루오션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 아직도 정보혁명이 일어나지만 역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제조산업에 기반을 두는 것인데 이 제조산업도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난다. 물건을 만들기는 하지만 단순한 만드는 데 기능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서비스업으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즉 산업의 융복합화 현상은 제조업에서도 기존의 단순히 대량 생산해서 물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을 해서 이제 서비스로 바뀌는 것인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이 제조업이 IT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경영 효율을 도모하는 그런 IT 인프라 차원으로 끝났다면은 앞으로는 거기다가 유비쿼터스 환경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기반, 새로운 서비스 산업 쪽으로 접목이 되지 않으면은 그 제조업이 살아날 수가 없다. 이제 내가 만드는 제품, 내가 만드는 TV, 내가 만드는 핸드폰, 내가 만드는 옷에 RFID 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어디서 샀든지 간에 바로 내 회사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 제품은 언제 만들었고 무엇이 누가 만들고 하는 리스트가 다 나오니까 바로 원격에서도 리모컨으로 그야말로 멀리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수리가 가능해지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 소위 새로운 가치 혁신이 일어나는 사례가 바로 다음에 설명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인텔 인사이드로 잘 알고 있는 CPU죠. CPU를 만들고 있는 소위 인텔이
이제 인터넷 관련 각종의 장비를 만든다든지 또 서비스 쪽으로 벌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드가 대량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대량 시스템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맞춤형 자동차 생산을 지금 하고 있고, IBM이 지금까지 하드웨어라든지 메인 프레임에 주력해왔던 컴퓨터 회사였는데 지금은 컨설팅이라든지 각종의 인터넷 관련 정보 기술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델 컴퓨터만 하더라도 주문형 컴퓨터를 만들던 그런 회사가 지금 인터넷 관련 각종의 장비 또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로 변신하고 있고, 소니만 하더라도 텔레비라든지 워크맨으로 대변되던 그 회사가 지금 종합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애플 잘하는 컴퓨터 PC로 선풍적으로 세상을 바꾸었던 그 애플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이파드라든지 또는 이런 거 아이튠스와 같은 완전히 음악 또 이런 거 음악 파일 제공이라든지 이런 MP3 이런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그런 소위 가치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세상이 여러분이 그리는 것,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럼 이런 환경 하에서 앞으로 인재는,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형 인재, 유비쿼터스 시대의 인재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개미형 인재로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단체, 집단 생활이 중심이 되고, 개인 차 부담은 어떤 그 조직의 시너지, 조직의 힘이 강조가 됐고, 집단의 힘이 강조가 되었고, 근면성, 우리가 말하는 농민적 근면성, 일찍 일어나서 일찍 출근하고 일찍 몸을 움직이는 그런 근면성이 경쟁력이었고, 또 노동집약 산업이 중심이었던 그런 시대의 인재상이었다면, 앞으로는 거미형 인재다. 거미가 어떻느냐? 거미형 인재인데 주로 단독 생활, 집단 생활에서 단독 생활. 그래서 요즘 원룸 같은 것도 많아지고, 이제 가족끼리 생활하다가 이제 참으다가 우리나라도 아직은 좀 이럽니다만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16살만 되면은 다 혼자 독립을 하는 거죠. 이런 소위 단독 생활. 또 개성과 창의가 굉장히 발휘돼서 한 명의 천재가 이제 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또 전략이 중요하고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결국은 거미 줄을 치는 것은 바로 전략이죠. 그리고 사전 준비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거죠. 먹이를 찾아서 나가는 농민적 근면성이 아니고 소위 두뇌를 가지고 먹이를 기다리는 이런 형을 거미형 인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날로그형 인재에서 디지털형 인재다. 여러분, 아날로그는 아다시피 대충 해도 되는 거고, 어떤 확실한 전문성이 부재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디지털형 인재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확성이 중요하고 또는 확실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소위 그야말로 프로 건성, 프로 인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아마추어형 인재에서 프로형 인재가 되는 것인데, 아마추어형 인재는 목표의식이 약한 부분, 또 참여의 의미를 둔 채 경쟁의식이나 성부근성이 약하다고 본다면은, 어제 여러분 축구에서도 봤겠습니다만은 이제 프로형 인재는 기본적으로는 확실한 개인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23명의 엔트리를 놓고 어떤 선수를 기용할 것이냐, 또 성부건성, 악바리 건성, 집념, 이것이 앞으로 요구되는 프로형 인재, 특히
특히 디지털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인재를 조금 더 크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세계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뭐 지구의 반대에서 일어나는 사실이 뭐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한테다가 전달이 되고, 이제 뭐 카트리나라는 소위 허리케인이 미국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설사 상황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사건이 전 세계로 알려지고, 이런 소위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시대는 글로벌 인재가 필요한 것인데, 결국은 국제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고, 세계 시민적 사고를 갖춰야 되고, 다양한 글로벌 문화에 대한 수용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글로벌 인재가 어떤 인재라 생각합니까? 그냥 뭐 외국어를 한다고 해서 글로벌 인재냐? 여기에 문화의 수용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라는 쪽을 규명한 책이 있지요. 최근에 발간된 책입니다. The Geography of Thought라는 생각의 지도, The Geography of Thought. 미국의 심리학자 네스피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책이죠. 논리를 중요시하는 서양인데 반해서 동양은 경험을 중요시한다. 논쟁을 즐기는 서양, 토론을 즐기고 논쟁을 즐기는데 동양은 타협을 즐긴다.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인데 반해서 집단을 중시하는 것이, 조직을 중시하는 것이 동양이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문제를 자기 중심에서 파악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풀어가기보다는 그렇게 푸는 것이 서양인데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동양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고대 그리스가 서양을 대신하고 고대 중국이 동양을 대신한다. 동양을 대표한다는 거죠. 결국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국의 차이가 바로 그런 문화의 차이를 나타낸 건데, 고대 그리스는 어땠었느냐, 환경이. 여러분 아다시피 그리스는 그야말로 바다에 인접해 있고, 이게 산과 바다가 접해 있으니까 그럼 농사를 지어주는 땅은 적고, 그러다 보니 옛날부터 수력, 또 무슨 업, 그리고 무역 이런 곳이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개인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중시했던 거죠. 고대 중국은 어땠었느냐? 광활한 땅에 큰 강이 흐르고 거기에서는 바로 농업이, 농경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농업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집단이 필요했던 거고,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화합이 중시하고 조직의 어떤 운영의 묘 같은 게 생기게 됐었고, 농업이 쌀농사 하다 보니까 물이 중시됐는데, 물이란 것이 뭐냐? 내 논만 물을 채워가지 않는다는 거죠. 물은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소위 관계가 중요시했는데, 그러다 보니 소위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구조, 거기에서부터 동양의 문화가 출발했었다. 그래서 동양은 관계를 중시하고 서양은 뭐냐? 사물 그 자체를 중시한다. 소를 한쪽에 그려놔 놓고, 닭을 그려놔 놓고, 풀을 그려놓은 거죠. 한 장의 종이에다가 소, 닭, 풀 세 개를 그려놔 놓고, 이 세 그림 중에서 관계가 관련성이 있는 거를 줄을 끄라고 했더니 서양과 동양이 확실하게 다르더라는 거죠.
동양 사람들한테 아시아인,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99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소하고 풀을 연결하더라는 거죠. 소하고 풀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소하고 풀 연결했을 거랍니다. 근데 서양 사람은 미국의 학생들이든 유럽의 학생들이든 99%가 소하고 닭하고 연결하더라는 거죠. 같은 사물로서, 같은 동물로서, 같은 가축으로서, 같은 범주로 보는 거죠.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관계로 보고 소는 풀을 묻기 때문에 관계로 본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동양 사람들은 관계에서 출발하고 서양 사람들은 사물과 팩트로 출발한다. 아주 그 재미있는 거죠. 동양 사람들은 동사부터 먼저 배우고 서양 사람들은 명사를 배운다. 그래서 명사를 배우다 보니 서양은 주어를 강조한다. 비가 온다 하는 것을 it is raining. 굳이 it라는 걸 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가 오면 되는 건데 it is raining, it라는 주어를 쓴다는 거죠. 명사로 배워왔기 때문에. 같이 앉아서 친구가 커피를 마신다? 근데 커피가 떨어졌다 이거죠. 그럼 친구한테다 커피 좀 더 마실래라는 말을 동양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동양 사람은 동사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더 마실래? 그날 더 마실래? 그런데 서양 사람은 어떻게 묻느냐? Some more coffee. 커피를 주자면 커피, 명사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양과 서양은 기본적으로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글로벌 인재가 되느냐 이런 거죠. 그냥 그 나라의 외국어를 좀 더 한다. 뭐 이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화에 대한 이해, 그게 바로 글로벌 인재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양은 서양을 알아야 되고 서양은 동양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 인재입니다. 이게 전문 지식과 개인의 경쟁력인데 이제 여러분 철저한 프로 정신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 프로가 안 되면은요 그냥 보통으로 능력을 가져가지고는 크게 두각을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프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프로가 나도 프로가 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결국은 본인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저는 프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님한테 빚을 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님한테 어떻게 빚을 팔겠습니까?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빚을 파는 것이 여러분 뭐 어디 축구를 하는 겁니까? 골프를 치는 겁니까? 뭐 어디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빚을 팔면 되는데 어디 가장 쉬울 수가 있는데 빚을 만드는 어느 회사 사장이 4명의 신입 사원들을 불렀습니다. 빚을 하나씩 이렇게 주고 첫 번째 사람부터 불러서 절에 가서 스님한테 빚을 팔고 오라고 그러지요. 첫 번째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오면서 사장님한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사장님, 될 것을 시켜야 되지요. 이게 머리 빡빡 깎아 있는 스님한테 빚을 판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당치도 않는 이야기고 오히려 시간만 낭비를 하고 기회 손실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두 번째 신입사원을 불러가지고 똑같은 지시를 합니다. 10자루를 빚 10개를 팔고 온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덕이양양해서 들어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사장님 10개 팔고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떻게 팔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판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장님, 제가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팔았습니다. 스님, 저희 집안은 우때부터 정조부, 고조부터 원래부터 불교를 다녔고, 저희 어머님은 절을 낳기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절에 불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절을 낳게 되었고, 뭐 저는 자주 절에 오지는 않습니다만 언젠가 절에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이게 빚을 절에다가 팔고 오라고 하니, 이거 지금 안 팔고 가면 제가 지금 월급도 깎일 것이고 또 이게 수습 기간 끝나면은 쫓겨나갈지도 모르니 어떻게 참 이게 중생을 구제하는 셈 잡고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그야말로 인정에 호소해서 10개를 팔고 온 겁니다. 세 번째 사람한테다가 맡겼죠. 갔다 오더니 몇 개를 팔고 왔느냐? 100개를 팔았다는 거죠. 100개를. 그래서 사장이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팔았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쭉 있어 보니 많은 신도들이 와가지고 뭐 참 그야말로 108배는 안 하더라도 참 뭐 36배도 하고 그렇게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분양하고 하고 나면은 막 땀도 흘리고 이러는데, 대부분 보니 여자 신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게 절에 다시도 집에 또 내려가려고 하려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머리도 좀 빗고 얼굴도 좀 이렇게 만지고 이래야 될 텐데, 여기다 거울 하나 좀 달고 빗을 좀 갖다 놓고 하면은 훨씬 더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신자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빚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 참 좋은 아이디어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 불공되고 난 후에 돌아갈 때 머리 손질하도록 하는 그런 빚을 100개 팔았다는 거죠. 네 번째 사람한테다가 맡겼더니 1000개를 팔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어떻게 1000개를 팔았느냐? 스님,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지켜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절에 다녀갑니다. 뭐 신혼부부가 와가지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휴가라고 해서 가족이 같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 절 대웅전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산책도 하고, 또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 가면서도 가다가 들리고 오다가 들리고, 또 불공들이 오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사람이 오는데, 선생님, 이 사람들한테 이 절을 방문했던 기념으로 조그마한 소품이라도 하나 이렇게 주면 그 뒤에다가 뭐 참 스님 이 절을 소개하는 그 절 이름도 붙이고 또 전화번호도 넣어놓고 그래 놓으면 앞으로 이게 이 절 소개도 되고 신도수도 늘어날 것이고 해서 소위 말하면 신자를 더 넓히는 판촉용이죠. 판촉용으로 1000개를 팔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도 못 팔고 불평을 하는 사원이 있었는가 하면 1000개를 팔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가 뭐냐? 프로가 1000개를 팔고 온 사람이죠. 능력이 뛰어납니까? 능력이라는 건 어디까지냐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실력이라 그러죠. 수학 실력, 무슨 실력 하지만 이제 사회 놓으면 능력이지 않습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어디가 능력이냐, 어디까지 능력이냐 이런 거거든요. 특별하게 그 사람이 뭐 얼굴이 잘생겼겠습니까? 뭐 말을 잘했겠습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거죠. 그야말로 어떤 각오와 어떤 성부건성을 갖고 임했느냐.
그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프로와 아마추어는 뭐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성이, 박주성이 뭐 이런 사람이 그냥 됐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프로 건성, 이겨야만 한다.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 남보다 앞서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프로 건성, 성부 건성이 없이는 저는 프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과 스킬 보유는 기본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 정신이다. 프로 정신. 프로 정신은 바로 성부 건성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글로벌 인재 또 전문 인재를 바탕으로 해서 항상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갖고 정말 소신을 갖고 배짱을 갖고 도전하는 인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사고와 꿈을 끌어나가는 그런 창조적 인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한다면 이런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되 저는 글로벌 인재로 크기 위한 각오 또 전문 인재로서 프로 정신을 갖고 항상 도전적이고 창조적으로 그렇게 엮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창조와 도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창조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단거리 육상 경기가 소위 말하면 이게 앉아서 스타트하는 거 소위 캥거루 스타트 폼이라 그러죠. 캥거루 스타트 폼이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1896년도 제1회 그리스 올림픽이죠.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리스 올림픽에서 미국의 버거라는 소위 단거리 선수가 앉아서 뛰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이제 캥거루 스타트가 되는데 지금은 모든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앉아서 스타트를 합니다. 남이 안 하던 것을 처음 하는 것만큼 그것이 창조적이고 모범적인데 도전적인데 어려운 거지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뒤로 넘어서 높이뛰기를 하는 것도 미국의 포스벨이라는 선수가 불과 40년 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모든 다른 선수들이 정면으로 높이뛰기 할 때 포스벨이는 뒤로 넘어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답니다. 지금은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이 뒤로 넘고 있습니다. 남이 안 하던 것을 시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리스크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했을 텐데 그걸 극복을 하고 이겨냈던 경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박주영, 박지성 선수입니다. 사람들은 박주영을 가리켜서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 모르는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산소통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90분간 쉬지 않고 뛰는 선수지요.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김주연이라는 아주 무명의 우리 한국 여자 골프를 기억하실 겁니다. 프로 골프 김주연이 미국 최고 권위의 US 여자 오픈을 제패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오늘 준비했던 새로운 세상, 유비쿼터스 세상을 함께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시는 분에게는 또 새롭게 한번 정리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주시면 좋겠고, 처음이나 또는 들었지만은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던 분들에게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